네 본심을 오늘 밤 반드시 알아내겠다. 남한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충주 땅. 어느 널찍한 기와집에 김영감이라는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에 접어든 이 영감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논밭이 수십 마짓기요. 곳간에는 쌀이 가득하니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는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감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늦둥이 아들 놈의 혼인 문제였지요. 에그, 이를 어쩐다. 이를 어째. 김영감은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곁에서 차를 따르던 늙은 하인 득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리,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시옵니까? 걱정이고 말고. 도련님 혼사가 코앞인데 이 늙은이 마음이 영 편치 않구나. 허나 좋은 혼처를 구하셨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이웃 고을 박진사댁 규수라 하셨는데요. 김영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게 그거야. 박진사라고는 하나 집안이 몹시 기운 지가 오래라네. 요새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형편이라 하더구만. 득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 집안과 혼인을 맺으시려 하시옵니까? 자네는 모르는 소리. 집안이야 기울였어도 그댁 교수의 덕행이 소문이 자자하다네.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가 곱기로는 10리 안에 따를 자가 없다 하더군. 김영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영감, 젊은 시절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외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며느리 하나만큼은 정말 마음씨 곱고 착한 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문이야 좋다 하지만 말일세. 예? 사람 속은 겉으로 알 수 없는 법 아닌가. 더구나 요새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득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르신 말씀이옵니다. 김영감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교수가 사는 마을 쪽을 향해 영감의 시선이 머물렀지요. 그래서 말일세, 득보, 예, 나리, 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구만. 그 교수의 마음씨가 정녕 소문대로인지 말일세. 득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가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혼담이 오간 사이에 미리 만나시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지 않사옵니까? 그러니 직접 만나려는 게 아니라네. 김영감의 눈에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득보는 영문을 알 수 없어 고개만 갸웃거렸지요. 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네. 사람의 진짜 마음씨는 말일세. 귀한 손님 앞에서가 아니라 천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영감은 마루에서 일어나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득보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정녕 그 교수가 소문대로일까? 만약 소문만 좋고 실속은 없는 교수라면? 혼인 후에 이 늙은이를 천대하는 며느리라면 어찌하나? 김영감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평생 함께 살 반려를 맞이하는 일, 그 며느리가 이 늙은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돈이야 넉넉하지만 마음 따뜻한 며느리를 만나지 못하면 남은 여생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새벽 닭이 올 무렵 영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리라. 그 교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김영감은 득보를 불렀습니다. 득보,
들어오거라. 예,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오늘 내가 먼 길을 떠날 터이니 집안 살림을 잘 돌보거라. 그리고 도련님께는 아무 말씀 마시고 어디로 가시려는지 여쭈어도 되옵니까? 묻지 말게. 사흘쯤 후면 돌아올 것이네. 득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 나리의 일에 하인이 어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김 영감은 사랑채 구석진 곳에서 낡은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괴짝 속에는 온갖 해진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지요. 젊은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이것 참 오래간만에 꺼내보는구만. 영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누더기 같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회색 비치던 무명옷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툭툭 튀어나왔지요. 옷을 갈아입은 영감은 마당으로 나가 흙을 한 줌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목덜미에, 손등에 그 흙을 문질러 발랐습니다. 깨끗하던 얼굴이 금세 때 묻은 거지 얼굴로 변했지요. 흐흐, 이 정도면 되었겠구만. 마지막으로 헛간에서 낡은 지팡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득보가 곁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 나리, 그 꼴이 대체 어인 일이옵니까? 쉿, 조용히 하게. 내가 지금 거지로 변장하는 것일세. 거지라니요? 나리께서 어찌 그런 꼴을? 김 영감이 희죽 웃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박진사댁 교수를 시험해볼 작정이네. 귀한 손님이 아니라 천한 거지가 찾아갔을 때 그 교수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는 것이지. 아, 그러시군요. 득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과연 영리하신 나리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람의 진짜 마음씨는 힘없고 가난한 일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럼 다녀오겠네. 도련님께는 아무 말씀 마시고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부디 무탈히 다녀오시옵소서. 김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사랑채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늙은 거지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때 묻었으니 누가 이 사람이 부잣집 날이라 알아보겠습니까? 영감은 뒷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길로 가면 아는 이를 만날까 염려스러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샛길을 택한 것이지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에그구, 이 늙은이가 언제 이런 짓을 해봤다고. 중얼거리며 걷는데 문득 젊은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요. 이보다 더한 누더기를 입고 품팔이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받은 푼돈으로 아내와 갓난아기 아들을 먹여 살렸지요. 그때 그 마음을 아는 며느리라면 좋으련만. 산길을 넘고 고개를 넘어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목은 말랐지만 영감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 늙어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그러나 아들의 평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영감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댁 교수가 사는 마을이었지요.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김 영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소문대로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처자일까요?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적인 교수일까요? 영감은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석양빛이 등 뒤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녁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영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마을 사람들이 낯선 거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영감은 애써 허리를 더 굽히고 지팡이에 힘을 주며 절뚝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의 연기가 과연 통할까요? 마을 한가운데쯤 조금 큰 초가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비록 기와집은 아니지만 다른 집들보다는 단정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대문 옆 나무 팻말에는 박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요. 저기로구나. 김 영감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이 집 교수가 거지인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영감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이 지팡이로 대문을 똑똑 두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각. 김 영감은 박진사댁 초가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 집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보시오, 누구 안 계시오?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갈라지게 만들었지요. 안에서 부산한 기척이 들리더니 중년 여인이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니시오? 이 늙은이가 하도 시장하여 그러는데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여인이 영감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에 때 묻은 얼굴, 영락없는 거지였지요.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지가 웬일이요? 우리 집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남줄 것이 어디 있소? 제발 부탁이요. 이틀을 굶었소이다. 김 영감이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나이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요? 거지 한 놈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요. 쯧쯧, 거지를 왜 문 앞까지 들이오? 그냥 쫓아보내시오. 박진사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시오. 우리 집은 남줄 형편이 못 돼요. 대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영감의 귀가 쫑긋 섰지요. 저것이 바로 소문의 그 교수가 아니겠습니까?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자가 대문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치마저고리를 입었지만 얼굴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따뜻해 보였지요. 어머님, 마침 아까 쏜 죽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추운 날씨에 어르신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안채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김 영감 앞에 공손히 내밀었지요. 어르신, 변변치는 못하지만 이것으로 시장기를 달래세요. 김 영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냉대했는데 오직 이 교수만은 따뜻한 마음씨를 보였으니까요.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맙소이다, 아가씨. 천만에요. 마루에 앉으셔서 드세요. 교수가 대문 옆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영감이 그곳에 앉아 죽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은은한 쌀 냄새가 났지요. 보리죽도 아니고 쌀죽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쌀죽을 내놓다니 이 교수의 마음씨가 얼마나 곱습니까? 정말 고맙소이다. 영감이 숟가락을 들려는데 교수가 안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으로 단정하고 곱더군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소문이 사실인 것 같지요. 하지만 김 영감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친절만으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영감은 죽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성껏 쓴 죽이로구나. 그런데 영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교수가 정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등잔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요. 김 영감은 죽 그릇을 들고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김 영감이 죽 그릇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헛디뎠습니다. 그릇이 마루 아래로 와르르 쏟아졌지요. 죽이 온통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영감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에서 부산한 기척이 들리더니 교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소이다. 교수가 땅바닥에 쏟아진 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짜증이나 화난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 대신 대는 없으시고요. 손은 괜찮은데 배가 하도 고파서 말이요. 김 영감이 일부러 투정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 참 못되게 군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려면 이렇게 해봐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교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제가 그릇을 제대로 못 들여서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갖다 준다고? 김 영감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죽을 쏟아놓고 투정까지 부렸는데 다시 갖다 준다니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 금방 갖다 드릴게요. 교수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어머니의 핀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런 무례한 거지한테 또 죽을 준다고? 네가 미쳤느냐? 어머님, 어르신이 배가 고프다고 하셨어요.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쯧쯧, 내 마음씨는 좋지만 너무 착하기만 해서 탈이다. 교수는 어머니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새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김 영감은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교수가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어 정성껏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다시 처음부터 죽을 끓이다니요. 저 교수의 마음씨가 진짜로구나. 김 영감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고 사람을 대하며 살았지만 저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드문 법이니까요. 한참을 기다리자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아까보다 더 정성껏 담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릇을 잘 받쳐드릴게요. 교수가 마루 끝에 앉아 영감 옆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까지 공손히 챙겨주었지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김 영감은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때문에 2번이나 수고를 끼쳤는데 한마디 핀잔도 없이 오히려 걱정해 주다니요. 이건 꾸며낼 수 있는 마음씨가 아니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이다.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는 방긋 웃으며 안채로 들어갔지요.
김영감은 죽그릇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맞이한다면 이 늙은이는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영감은 죽을 한 술 한 술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가가 자꾸 뜨거워지더군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마음은 이렇게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한번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실수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에게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착한 마음씨입니다. 김영감은 죽그릇을 다 비우고 마루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더 불러온 기분이었지요. 이제 교수의 마음씨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은 한 가지 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는 확인했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감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을 해볼까? 김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을 향해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아가씨. 안에서 교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예, 어르신. 부르셨어요? 이 늙은이가 말이요. 영감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과연 다음 부탁을 해도 될까요? 교수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흘 만에 김영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데 득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나리, 무탈이 다녀오셨사옵니까? 그래, 잘 다녀왔네. 김영감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깨끗한 도포로 갈아입었습니다. 때 묻었던 얼굴도 말끔히 씻어냈지요. 거울을 보니 다시 부잣집 나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득보, 도련님 어디 계시나? 사랑채에 계시옵니다. 김영감이 성큼성큼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아들이 책을 읽고 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사옵니까? 사흘이나 보이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허허, 급한 볼일이 있어서 말일세. 김영감이 아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범, 혼례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 예, 아버님. 다음 달 보름이면 받을 날이 옵니다. 다음 달이라고? 그건 너무 늦구나.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김영감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당장 혼례를 올려라. 이번 달 안으로 말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혼례 준비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요. 준비는 내가 다 하마. 너는 그저 신랑 노릇만 하면 된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사흘 동안 어디 갔다 오셨길래 이렇게 급하게 혼례를 서두르시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사옵니까? 아무 일 없다. 다만 좋은 며느리를 하루라도 빨리 드리고 싶은 이 아비 마음일 뿐이지. 김영감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진사댁 교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거지한테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처자라면 시아버지를 섬기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을 터였습니다. 듣고, 예, 나리, 당장 박진사댁에 사람을 보내라. 이번 달 20날에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전하고,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득보가 황급히 나가자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급히 서두르시면 상대 집안에서도 놀라지 않겠사옵니까? 괜찮다. 가난한 집안이니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다. 김영감은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이 얼마나 흡족해하는지 아시겠지요? 아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처를 정하실 때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시다니요. 게다가 사흘 동안 어디 다녀오셨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요. 아버님, 정녕 무슨 일이 있으신 것 아니옵니까? 아무 일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저 내 혼례가 기다려져서 그런 것뿐이다. 김 영감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범, 너는 참 복받은 놈이다. 천하에 그런 며느리감이 어디 또 있겠느냐. 아버님께서 직접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찌 그리 확신하시옵니까? 김 영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못 봤다고 누가 그러더냐? 예? 그게 무슨, 됐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니 더 묻지 마라. 영감은 사랑채를 나서며 흥얼거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음도 하늘처럼 맑고 흐뭇했지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 착한 교수가 이 집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득보가 박진사 댁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날이 박진사 댁에서 흔쾌히 승낙하셨사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혼례 준비가 변변치 못할까 걱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우리가 혼례 비용을 넉넉히 대주마. 그리 전하겠사옵니다. 김 영감은 곳간으로 가서 비단과 은자를 꺼냈습니다. 혼례 준비물도 정성껏 챙겼지요. 며느리 맞을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이시지요? 평생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그 교수만큼 순수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씨가 아니겠습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뜬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김 영감의 집은 잔칫집처럼 북적거렸지요. 대문에는 붉은 천이 걸렸고 마당에는 음식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신부 행차가 오십니다. 하인이 외쳤습니다. 김 영감이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드디어 그 착한 교수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큰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지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차례입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어른이 말했습니다. 신부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족두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김 영감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포를 단정히 입고 갓을 눌러 쓴 모습이었지요. 신부가 마루 앞에 섰습니다. 시아버님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신부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그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 얼굴, 저 눈빛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김 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어서 절을 올릴 거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부는 깨달았습니다. 사흘 전 밤, 집 앞에 찾아왔던 그 거지.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때를 묻히고 죽을 달라던 그 늙은 거지가 바로 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신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더니 목덜미까지 붉게 물들었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바로 시아버님이셨구나. 신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갑자기 혼례 날짜를 앞당겼는지,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흡족해하셨는지 말입니다. 자신을 시험하려고 거지로 변장하셨던 것이지요. 김 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 왜 그러느냐? 몸이 불편하냐? 아니옵니다.
신부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았지요. 그런데 절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신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거지 어르신께 죽을 드리고 투정을 부리는데도 화내지 않고 다시 죽을 끓여드렸던 일말입니다. 헛간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노자똥까지 쥐어드렸던 일도요. 여러분, 이 신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불쌍한 거지인 줄 알고 대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셨다니요. 김 영감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고개를 들어보거라. 신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맸지요. 시아버님, 허허. 김 영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신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곁에 서 있던 신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옵니까? 신부가 왜 저리 놀라는 것이옵니까? 허허, 네가 알 것 없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주마. 김 영감은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조아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내가 정녕 착한 마음씨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지. 그 생각이 들자 신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한 행동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정성껏 대접했고 화내지 않았고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김 영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잔치를 시작하자꾸나. 오늘은 기쁜 날이니 모두 실컷 먹고 즐기도록.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당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신부는 안채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시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거지를 냉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안채에서 신부를 맞이한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새마님이 얼굴이 왜 저리 붉으신가? 혼례를 치러서 부끄러운 게지, 뭐. 신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 사랑채에서 김 영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보께들,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하나 해주겠네. 신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께서 그날 밤 일을 모두에게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사흘 만에 김 영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는데 득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나리, 무탈이 다녀오셨사옵니까? 그래, 잘 다녀왔네. 김 영감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깨끗한 도포로 갈아입었습니다. 때 묻었던 얼굴도 말끔히 씻어냈지요. 거울을 보니 다시 부잣집 나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득보, 도련님 어디 계시나? 사랑채에 계시옵니다. 김 영감이 성큼성큼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아들이 책을 읽고 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사옵니까? 사흘이나 보이지 않으셔서 걱정했사옵니다. 허허, 급한 볼일이 있어서 말일세. 김 영감이 아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범, 혼례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 예, 아버님. 다음 달 보름이면 받을 날이 옵니다. 다음 달이라고? 그건 너무 늦구나. 영감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당장 혼례를 올려라. 이번 달 안으로 말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혼례 준비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요.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사흘 동안 어디 갔다 오셨길래 이렇게 급하게 혼례를 서두르시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는 내가 다 하마. 너는 그저 신랑 노릇만 하면 된다. 아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사옵니까? 김영감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진사댁 교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거지한테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처자라면 시아버지를 섬기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을 터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 다만 좋은 며느리를 하루라도 빨리 드리고 싶은 이 아비 마음일 뿐이지. 듣고, 예, 나리, 당장 박진사 댁에 사람을 보내라. 이번 달 20날에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전하고,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득보가 황급히 나가자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급히 서두르시면 상대 집안에서도 놀라지 않겠사옵니까? 괜찮다. 가난한 집안이니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영감이 얼마나 흡족해하는지 보이시지요? 김 영감은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처를 정하실 때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시다니요. 아버님, 정녕 무슨 일이 있으신 것 아니옵니까? 아무 일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저 내 혼례가 기다려져서 그런 것뿐이다. 김 영감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범, 너는 참 복받은 놈이다. 천하에 그런 며느리감이 어디 또 있겠느냐. 아버님께서 직접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찌 그리 확신하시옵니까? 김 영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못 봤다고 누가 그러더냐? 예? 그게 무슨, 됐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니 더 묻지 마라. 영감은 사랑채를 나서며 흥얼거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음도 하늘처럼 맑고 흐뭇했지요. 득보가 박진사 댁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나리, 박진사 댁에서 흔쾌히 승낙하셨사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혼례 준비가 변변치 못할까 걱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우리가 혼례 비용을 넉넉히 대주마. 김 영감은 곳간으로 가서 비단과 은자를 꺼냈습니다. 혼례 준비물도 정성껏 챙겼지요. 며느리 맞을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김 영감의 집은 잔칫집처럼 북적거렸지요. 대문에는 붉은 천이 걸렸고 마당에는 음식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신부 행차가 오십니다. 하인이 외쳤습니다. 김 영감이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드디어 그 착한 교수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큰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지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차례입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어른이 말했습니다. 신부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족두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김 영감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포를 단정히 입고 갓을 눌러 쓴 모습이었지요. 신부가 마루 앞에 섰습니다. 시아버님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신부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그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 얼굴, 저 눈빛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김 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어서 절을 올릴 거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부는 깨달았습니다.
사흘 전 밤, 집 앞에 찾아왔던 그 거지.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때를 묻히고 죽을 달라던 그 늙은 거지가 바로 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신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더니 목덜미까지 붉게 물들었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불쌍한 거지인 줄 알고 대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셨다니요. 김 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 왜 그러느냐? 몸이 불편하냐? 아니옵니다. 신부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았지요. 그런데 절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신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거지 어르신께 죽을 드리고 투정을 부리는데도 화내지 않고 다시 죽을 끓여드렸던 일 말입니다. 헛간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노자똥까지 쥐어드렸던 일도요. 김 영감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고개를 들어보거라. 신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맸지요. 시아버님, 허허. 김 영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신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곁에 서 있던 신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옵니까? 신부가 왜 저리 놀라는 것이옵니까? 허허, 네가 알 것 없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주마. 김 영감은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조아렸지요.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내가 정녕 착한 마음씨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지. 그 생각이 들자 신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한 행동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김 영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잔치를 시작하자꾸나.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당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신부는 안채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시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채에서 신부를 맞이한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새마님이 얼굴이 왜 저리 붉으신가? 혼례를 치러서 부끄러운 게지, 뭐. 신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 사랑채에서 김 영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보께들,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하나 해주겠네. 신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께서 그날 밤 일을 모두에게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혼례 잔치가 한창이던 사랑채, 김 영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객들이 술잔을 든 채 영감을 바라보았지요. 안채에서는 신부가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김 영감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늙은이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소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소. 하객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득보가 슬며시 다가와 잔을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신부는 안채 구석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전 일이요. 이 늙은이가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로 변장하여 박진사댁을 찾아갔소이다. 뭐라고? 거지로 변장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신랑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그제야 사흘 전 아버지가 어디 다녀오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허허, 그렇소. 며느리감의 진짜 마음씨를 보려면
귀한 손님이 아니라 천한 거지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김 영감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해질녘에 박진사댁 대문을 두드렸어. 배고픈 거지가 밥 한 술 달라고 했지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귀찮다는 듯 쫓아내려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영감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오직 우리 며느리만은 달랐소이다. 따뜻한 쌀죽을 손수 끓여 갖다 주더군요. 가난한 집의 쌀이 얼마나 귀한데 말이오. 아,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는 안채에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가 일부러 못되게 굴었어. 죽 그릇을 땅에 엎질러 버렸지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소? 그야 당연히 화를 냈겠지요.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김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화를 내기는커녕 미안하다며 다시 죽을 끓여 갖다 주더이다. 투정 부리는 거지한테 말이오. 허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단 말이오. 참으로 귀한 마음씨로군. 하객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김 영감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오. 밤이 깊어 잠자리를 청하자 헛간에 깨끗한 이불을 펴주고 따뜻한 물까지 떠다 놓더군요. 가난한 집에서 거지한테 그리 대접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보셨소? 하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녕 보기 드문 법이지요. 새벽에 떠나려는데 며느리가 뛰어나와 이걸 쥐어주더이다. 김 영감이 품속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누런 엽전이었지요. 노잣돈이라고 했소. 가난한 집에서 이 귀한 돈을 거지한테 내놓다니. 그 순간 이 늙은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소이다. 김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 되었지요. 안채에서 신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감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굶주린 거지에게도 저토록 정성을 베푸는 며느리라면 이 늙은이 봉양은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옳소. 참으로 훌륭한 며느리를 얻으셨소이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신랑은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혼례를 서두르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 영감이 안채를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 들리느냐? 내 마음씨 하나 믿고 이 늙은이가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안채에서 신부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님, 송구하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허허, 당연한 일이라니.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김 영감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오. 이 집안에 복이 들어왔으니 모두 함께 즐기시오. 만세, 만세. 하객들이 술잔을 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춤과 노래가 이어졌고 음식이 끊임없이 날라왔지요. 해가 저물고 별이 떠오를 무렵 잔치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지요. 신랑과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갔고 김 영감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득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날이 참으로 좋은 날이었사옵니다. 그래, 좋은 날이었지. 김 영감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요. 득보, 사람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묘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돈이 많고 집안이 좋아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네. 반대로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것이 진짜 부자지.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김 영감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지요. 그날 이후로 김 영감의 집안은 화목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섬겼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지요. 아들 내외가 다투는 일이 있어도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씨가 모든 것을 녹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김 영감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아버지가 거지로 변장해서 너희 할머니를 시험했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그때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착했는지 아느냐.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손주들에게 또 그 자식들에게 대대로 전해졌지요. 세월이 더 흘러 김 영감이 80평생을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상여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여윈 듯 슬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3대가 화목하게 살았네. 그게 다 며느리 덕이지. 사람의 진심은 거지한테 베푼 정성에서 드러난다더니 정말 그렇구먼.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귀한 손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한 이를 대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거지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 하나가 한 집안을 3대째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